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예도는 칸트의 단편 강좌 하나를 열려고 오늘은 자라투스트라가 되어서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단편 강좌의 주제는 코페르니카니시어 웬둥이라고 하는 독일어로는 그런 표현인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문구에 관하여 순수 이성 비판과 실전 이성 비판을 연결하여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죠? 수세기 동안 지구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죠? 이 세계의 우주론은 지구 중심적이고, 그것이 또한 서구 역사에서 성서의 진리관과 연결하여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이 지구가 중심이 되고, 다른 행성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로 돌리게 되는데, 사실은 철학에서 칸트에게 이 말이 사용되기에는 칸트의 철학이 그만큼 칸트 이전의 철학과 비교해서 볼 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만큼 혁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어로 웬둥은 어떤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인데, 웬된 어떤 방향을 틀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이 혁명이라는 개념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레볼루션이라든지 레볼루시옹이라든지, 그죠? 레볼루지온, 이런 개념들 역시도 방향을 뒤집다, 방향을 튼다, 이런 완전히 뒤집어 엎다, 움케룽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두 개를 통하여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묘하게도 프랑스 혁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철학에서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1788년 85년도에서부터 80년도로 들어서면서 순수 이성 비판이 나왔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81년도에 나왔고, 83년도에 프롤레고메나가 나왔고, 그죠? 84년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스 이스트 아프 클레르. 예도가 이미 미셸 푸코와의 연결 안에서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강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철학, 윤리형이상학 정초가 이제 85년도에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천 이성 비판의 예비적 고찰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실천 이성 비판보다 정리가 더 잘 되어 있어요. 정언명법이라든지,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듯이.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이제 그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오고, 90년도에 판단력 비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든지 뭐 다양한 종교와 정치 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칸트가 80년대 초반 81년도에 출간한 그 순수 이성 비판이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인간의 인식의 체계에 이 세계의 어떤 그러한 법칙들이, 그죠?
법칙들을 인간의 인식이 선험적 작용에 의하여, 형식에 의하여 마치 이 세계의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철학을 수행하죠.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깊이 있게 정리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뉴턴의 자연법칙에 대한 이론을 인식론적으로 적용시키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81년도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미 그 이전에 10년간에 걸친 거죠. 이미 70년대에 칸트가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사유한 내용들을 정리한 게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한다면 가히 그 이전의 어떤 작업에 의하여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칸트가 실천 이성, 윤리와 도덕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특히 자유와 목적론이 중요해지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혁명은 뭐야? 이거는 다른 어떤 이 인식론적 객관을 통하여 이 세계에 이미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학문으로서 규정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것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우주론적 시간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도 시간을 인식적으로 활용하고, 그죠? 인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칸트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죠? 인식 안으로 갖고 와.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칸트 이전에는 시간은 우주론적 시간, 그러니까 해와 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낮과 밤이 정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계절의 시간이 정해지고, 이런 우주론적 시간에 인간이 종속되거나 인간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봤는데, 칸트의 이 혁명은 본의 아니게도, 그죠? 본의 아니게도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철학을 구성하는 데카르트에게서 더 나아간 게 이 시간을 감각 내적 형식으로 갖고 간 거야. 이거는 선험적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험적 형식이 인간의 인식적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세계의 우주론적 연쇄들이, 그죠?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이 세계의 자연법칙의 움직임들이 인간의 오성의 범주와 엔트슈프레흉 일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시간이 인식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계의 움직임과 변화들이 우리 인간의 인식, 이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감각 내적 형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쉐마타, 도식이라 그러는데, 이 도식이 오성의 범주, 이것도 선험적 형식인 거예요. 그죠? 오성의 범주와의 작동을 통하여 이 세계의 자연법칙이 원리들이 연구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의 수학화가 이거는 물론 그 후설의 용어이긴 하지만 이 자연의 수학화가 뉴턴의 어떤 그러한 물리학, 근대성의 모든 물리학을 특징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연의 수학화를 인식의 시간을 통하여 통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칸트의 철학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죠?
칸트의 의도와는 다르게도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죠.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에 의해서, 그죠? 하이데거 자신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주체 철학이 이제 확립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 안에 있는 도식과 오성의 범주와 개념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연결시켜주는 도식을 통하여, 쉐마타를 통하여 인간의 주체가 마치 이 자연세계의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연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듯한, 마니플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머니퓰레이트라 그러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이런 방식의 칸트의 이런 인식론은 엄청난 자연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지만은 이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칸트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하나의 단점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칸트가 뉴턴의 자연법칙, 자연의 수학화를 따라서, 그죠? 이 자연세계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 원인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수학화하는 이유가 뭐겠어? 하이데거와 같이 우리가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계산된 기계론적 이 자연세계가 인간의 인식 안으로 들어간 도식의 감각 내적 현식과 도식의 시간을 통하여 이 세계가 계산될 수 있고, 이 세계가 뭐죠? 또한 인간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어떤 수학화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로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칸트는 본의 아니게도 이 세계의 기계론적 자연 법칙을 정당화하면서 인간의 인식적 시간이 자연의 시간을 통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만 그쳤으면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뭔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뭐야? 의지를 규정하는,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통하여 선언적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의 세계는 뭐예요? 가상의 세계로서, 그죠? 이 세계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마치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이 자유와 실천 이성 비판의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첫 번째 과제는 정언명법을 수립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기에 근거하여 목적론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아직 그 강조는 안 했지만은, 그 목적론을 수립한다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 목적의 왕국이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인간의 선의지에 의하여, 그죠? 규정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선의지가 실천 이성 비판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언명법에 맞추어져서 도덕적 의무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은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마치 이 세계를 변혁시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칸트에게서의 중요한 혁명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앞으로 있어야 될 이 세계는 인간의 의지가 이 세계의 도덕적 법칙
각인시킴으로써 이 세계의 방향을 인간의 목적을 향하여 틀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텔레올로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 점에서 볼 때 이 실천이성 비판의 인간의 의지의 규정을 통한 자유와 목적을 규정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헤겔의 절대정신의 어떤 현현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실천 이성 비판은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결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실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혁명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철학적으로 프랑스가 실천적으로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독일은 이러한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통하여 사상적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연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이 도덕법칙은 결국은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목적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이 목적은 자연법칙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어떤 의지의 발현을 통하여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특징이 나타나죠. 사실은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후기에 신칸트 학파로 가게 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으로 가게 되면서 칼 막스를 통하여 막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그죠? 막스를 보충하는 그러한 철학으로 또 옮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칸트 학파에는 또 다양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나타나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왜 칸트가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인식은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서도 객관적 인식은 언제나 객관성은 주관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실천이든 순수 이성이든.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도 이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죠? 바깥에 놓여 있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대가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오성의 법칙 안에 있는 인과 법칙 역시도 이 자연 세계의 인과적 연쇄의 필연성에 일치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을 통한 객관이에요. 그게 이것은 실천 이성으로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주관을 떠나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자의 주체에 의하여 이 주체가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그죠? 만들어지는 특정한 도덕 법칙의 영역이 있으며 이거는 사실은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 초반에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듯이 사실은 순수 이성은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의 관점은 이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순수 이성의 이론적 이성이 되는 것이고 이 순수 이성이 실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순수 실천 이성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은 하나의 이성인데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으로 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목적의 왕국 역시도 인간의 주관의 자율에 의하여 자연의 세계의 인간적 연쇄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서 도덕 법칙의 어떤 의무에 따라서 행위하는 자들, 그죠? 그 관점에서 이것은 자유롭게 선택된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자의 주관에 의하여 주관을 통과한 그러한 객관을 이야기하는 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칸트의 철학에서는 인식적으로 타당한 객관이든 행위적으로 타당한 객관이든 주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주관을 통하여 나의 행위가, 그죠? 나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에 의하여, 결단에 의하여, 그리고 어느 누구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법칙과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와 심지어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성향에 반대하여서 나타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나의 의지로부터 나온 그 행위, 그 행위만이 도덕 법칙의 어떤 그러한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에서는 객관성은 언제나 오브젝티비테트는 언제나 주브젝티비테트를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성을 통하여 증명되는 객관적 타당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관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뭐예요? 선험적이면서 종합적인.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또한 다른 관점으로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도덕 법칙의 방향을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불어넣는 듯한 이 혁명을 통하여 인간이 중심으로 떠오르는 근대성의 철학의 핵심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철학이 물론 뭐 푸코에 의해서도 인간의 종말을 이야기하게 말과 사물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런 철학들.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은 하이데거에 의해서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 혁명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 그죠? 그 시간을, 바깥에 있는 우주적 시간을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 시간이 통제하는 듯한 그런 철학. 두 번째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의 자리에 도덕 법칙을 집어넣으면서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인간의 의지가 조정하는 듯한, 여러분, 이 실천 이성 비판의 이 두 가지는 칸트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런 철학들이,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자연과 인간,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하이데거 이후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도, 그죠? 본의 아니게도 이 혁명은 자연과 동물 위에 인간을 올려놓는,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인간에 대하여 존경.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 인간이 도덕적 법칙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정언명법에 따라서
자기의 선한 선의지에 따라서, 그죠? 선의지에 따라서 정언명법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행위의 준칙을 맞추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최고선으로 가게 되며, 이 최고선은 결국은 목적의 왕국을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그죠? 나중에 예도가 실천 이성 비판 나머지 강좌에서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조차도 심지어, 그죠? 신조차도 이 정언명법을 거역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야. 칸트 철학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의지와 의무와 도덕적 의무와 정언명법은 마치 신조차도 이 세계의 보편적 법칙으로서 오직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그죠? 이성적 동물인 인간만이 이러한 법칙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의 도덕 법칙의 목적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게 뭐겠어? 인간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혁명은 잘못 관철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을, 그죠?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의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칸트는 겸손하고요, 원서를 읽어볼 때마다 정말 숭고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경과,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이성적 인간만이 관여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그죠?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계의 자연 세계의 방향을 인간의 목적에 맞게 틀 수 있는 그러한 철학으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인간의 주체는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다시 하이데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통하여 변형되는 게 뭐야, 여러분? 이 인간의 인식적 시간은 인간을 언제나 지배하는 이 세계의 역사적 시간에 제한된다라고 하는, 또 다시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열리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칸트의 철학은 자연과학의 서구의 자연과학의 발달을 가져왔고요. 또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의지작용이, 그죠? 보편적인 직관적 도덕을 수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이 세계는 변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마르크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러한 혁명의 어떤 의지 철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칸트의 이 전환이 갖는 철학소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도가 한번 이 중요한 코페르니카니쇼 변동을 실천 이성 비판과 순수 이성 비판에 맞추어서, 그죠? 강좌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헤겔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하이데거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칸트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